안녕하십니까. 바로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윤 대통령 방일 결과 보고에 대한 뉴스와 함께 북한의 핵 타격 가상 발사 훈련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년 연장 및 노인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TV는 지난 19일 뉴스10에서 노인의 취업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나면서 지난달 60세 이상 고용률이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가장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의 집계를 인용하여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 3천 명 늘어난 577만 2천 명이며 이는 2월 기준 가장 큰 규모로 2013년 2월과 비교하면 2.1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지난달 고용률 또한 42.8%로 1년 전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 10%포인트가 급등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인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을 최근 1, 2년 동안의 변화가 아닌 10년 동안의 지표를 통해 설명하여 노인층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해당 비율을 그래프로 표기해 주었다면 뉴스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노인층의 고용률 상승에 대한 단순 사실에 그쳤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화 및 노인층의 소득 공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률 상승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와 함께 노인층의 소득 공백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제 노인층에서도 이러한 고용 증가를 체감하는지 등의 내용 등을 담았다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층의 일자리를 다룬 보도와 함께 청년층의 취업과 관련된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20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세 둔화와 경기 침체로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청년층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쉰다는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20대 이하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5천 명 줄어들면서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하였고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취업 상황의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취업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일찍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구직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도 짚었습니다. 지난달 경제 활동에 대해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층이 1년 새에 4만 5천 명 증가한 49만 7천 명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잠재적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어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언급하였고, 일자리 선택의 폭이 넓어져 원하는 자리를 탐색하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어 현재의 상황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인터뷰가 덧붙여져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교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과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여주어 학년에 관계없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에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주어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 사정 악화와 임금이 낮고 일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주어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및 구직 활동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지를 덧붙여 주었다면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직장 생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일 뉴스 13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30도 윗세대도 함께 점심시간에 모여 식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심은 부서원과 같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모든 세대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점 기준으로 MZ세대는 2.23점, 기성세대는 2.7점을 기록했는데 연령대가 가장 낮은 Z세대는 1.95점을 기록해 부서 단위 점심 식사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연구진은 기성세대는 대부분 점심을 부서원이나 팀원과 같이 먹는 것을 삼가는 경향이 보였다며 부서원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교대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언론에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종종 다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연구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했을 뿐 이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세대의 응답에 대한 해석만 언급하여 기성세대에서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파악할 수 있었으나 2030 세대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대별 인식을 다룬 조사에서 세대별로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 공통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각 세대에 대한 편견이나 특정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언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에는 한 세대만을 특정하여 다루기보다는 각 세대의 입장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결과만을 보여주기보다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다룬다면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대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영 학생은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방송되는 풍경여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12일에 방송된 풍경여지도에서는 근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구광역시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세 개의 봉우리가 굴곡을 이루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앞산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해발 660m로 그리 높다고 할 순 없지만 토끼 조형물이 놓인 전망대에 서면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선 도심 전경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달 안에 있는 토끼를 형상화한 거대한 조형물에는 다양한 소망 문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즐거움이 숨겨진 앞산 전망대는 스마트폰을 통해 대구 영상여행 앱을 설치해 유리난간에 새겨진 QR코드를 인식하면 드론으로 촬영한 12곳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가지 않고도 영상으로 떠나보는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구 시가지를 품에 안아볼 수 있는 이곳은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는 밤이면 더 눈부신 존재감을 뽐낸다고 하는데요. 골목길의 도시 대구의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화려한 야경 명소 앞산 전망대. 오래도록 잠들지 않는 대구의 아름다운 밤을 마음껏 품어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는 100년 전후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처럼 푸른 담쟁이 넝쿨이 고풍스러운 멋을 자랑하는 이곳은 바로 청라언덕입니다. 청라언덕은 개화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서양식 주택 3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스위트 주택은 붉은 벽돌 건물에 기와 지붕을 얹은 형태로 전통 한식과 양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정원에는 의료 선교사 존슨 박사가 심은 대구 최초의 사과나무, 자손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호수 1호로 지정됐던 이세목이 죽고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 다른 사과나무와 접붙이기를 해 기른 새 그루가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를 사과의 주산지로 만든 유서 깊은 사과나무부터 서양식 주거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선교사 주택까지 근대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대구에 방문하게 된다면 근대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담긴 뜻깊은 여행지인 청라언덕을 꼭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이야기가 숨어있는 곱창골목으로 떠나봅니다. 인근에 도축장이 많아 신선하고 저렴한 돼지부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데요. 숙성된 돼지곱창과 염통꼬치, 그리고 막창이 어우러진 푸짐한 한상. 구이도 일품이지만 곱이 골고루 퍼져 깊은 국물 맛을 자랑하는 전골도 별미라고 하는데요. 끓일수록 걸쭉하고 진해진 국물은 곱에서 나오는 고소함과 채소에서 나는 담백함이 어우러져 특유의 감칠맛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8, 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김광석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대봉동에는 그의 노래를 기억할 수 있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조성되어 있어 추억이 묻어나는 음악 여행을 떠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는 2017년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거리 한 귀퉁이에는 김광석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료관 스토리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관현악부와 합창부로 활동했던 학창 시절은 물론 대중음악의 길을 걸었던 시절의 모습까지 그의 음악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총소리가 반겨주는 곳. 2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바로 대구 국제사격장인데요. 이곳에서는 선수뿐 아니라 일반인도 다양한 사격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끄는 건 사격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클레이 사격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클레이 사격은 긴 산탄총을 이용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원반을 쏘아 맞추는 경기라고 합니다. 액션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실내에서 체험하는 권총 사격도 좋다고 하는데요. 권총 사격 역시 실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 장비는 필수라고 합니다. 취향에 따라 골라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격 체험으로 온몸이 짜릿해지는 쾌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동인동에는 50여 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먹거리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골목 어기부터 매콤한 향이 유혹하는 이곳은 바로 찜갈비 골목. 소갈비를 주재료로 하는 찜갈비 요리는 우선 갈비살을 먹기 좋게 손질한 후 차가운 물에 담가 핏물을 1시간 정도 빼준 뒤 양파와 함께 푹 삶아준다고 합니다. 육질이 부드러워지면 냄비에 옮겨 담아 맛의 비결인 다진 마늘을 가득 넣어주고 간장과 설탕으로 간을 맞춘 뒤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매콤함을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보통 간장만으로 맛을 내는 갈비찜과는 달리 고춧가루와 마늘로 특유의 매운맛을 살리는 게 바로 대구 찜갈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대구의 명산 팔공산의 품 안에 안긴 옥골마을은 400년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마을 초입에 펼쳐진 비보숲은 수령 350여 년의 느티나무 수십 그루가 자라고 있는 터전으로 마치 마을을 지키듯 입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어귀에는 아름드리 회화나무 2그루가 소신처럼 서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을 세운 학자 대암 선생의 이름을 따 최동집 나무로도 불리는 이 회화나무는 마을과 역사를 같이 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합니다. 마을 안쪽에는 대구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가옥 중 가장 오래된 백불암 고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택의 대문체 옆엔 백불암이 제자를 가르쳤던 공간인 수구당이 있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만큼 빛나는 가치를 지닌 옥골마을은 담장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쉽다면 200년 넘는 세월을 품은 경극고택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담장이처럼 뻗어나간 근대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보고 추억으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통기타 선율에 취해볼 수 있는 곳. 정신이 번쩍, 화끈한 매운맛에도 자꾸만 끌리는 별미를 맛볼 수 있는 대구광역시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은 이번 풍경지도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대구광역시가 맛 좋은 먹거리들로 유명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방송을 통해 먹거리뿐만 아닌 각종 이색 체험들과 구경거리부터 청라언덕, 옥골마을 등 근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근사한 공간들이 많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풍경지도에 대해서 다영 학생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먹거리부터 이색 체험, 근대 역사의 흔적이 가득한 대구광역시입니다. 네, 만남과 먹으러 대구 한번 가봐야겠네요. 지금까지 한국외대 오다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 3월 6일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서 열흘 뒤인 16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한일 문제는 늘 민감한 사안이었죠.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최성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6일이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있었는데 다자회의 참석이 아닌 한국 대통령의 단독 방일이 12년 만이었기 때문에 또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또 계획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부터 해보죠.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로 인해 날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피해자들이 패소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 일부 김능환 대법관은 1, 2심을 뒤집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일본 기업과 개인 간의 민사소송을 넘어 양국 간의 외교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고 경향신문은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체결에만 매달린 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에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2012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배상을 위해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한일 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선포하고 한국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확정 판결 8개월 만인 2019년 6월 한일 기업의 위로금 출연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통보했습니다. 역사 문제가 경제 안보 분야의 파행으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에 우리 기업의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쏟아지는 국내 비판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일 양국을 숙명의 이웃관계라 정의한 윤 대통령은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올바른 방향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의 불가피성을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한 이해도 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일 관계 도약에 대한 합의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에 앞서서 수출 규제 해제도 그렇고 또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등도 잇따라 발표를 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또 한계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보죠.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큰 성과는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일본이 보복 조치로 시행했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북핵 대응 안보 강화에 필수적인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은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한일 외교 안보 협력체 복원, 그리고 향후 한일 관계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했다는 점입니다. 언론도 경제 안보 협력과 신뢰 구축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국민일보는 지난 20일자 기사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 등 경제 안보 협력에 물꼬를 텄다는 것이며 양국 경제계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청년 세대의 교류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은 것도 뚜렷한 성과로 평가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한계로는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 사과를 피하는 대신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온 데 대한 분석은 20일 아침 신문에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탄탄하지 못한 기시다 총리의 상황이 반영됐다는 평가와 한국의 저자세 외교가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공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방한 때 전격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랬군요. 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정치권과 여론의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새로운 양국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 또 외신 등의 평가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보죠. 네. 국민일보, 동아일보 등이 경제 안보 협력과 신뢰 구축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은 반면
경향신문은 이번 회담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경향신문은 20일자 일면에 협상 없이 내어준 외교 참사에 안과 밖에 청구서만 남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정부 간 강제동원 해법 논의의 문을 닫은 대신 방일 후 폭풍에 전국의 문을 열었다면서 피해 당사자와 여론을 설득하지 못한 소통 부재,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외교력 부족 등 윤석열 정부가 노출한 한계가 전국 혼란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여론 추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선물 건네고 진보다리만 받아온 윤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에 현물로 선물을 잔뜩 안기고 어음과 청구서만 오히려 받아들고 온 일방 외교라고 비판하며 한일 재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16일 각 10억 원씩 모두 20억 원 규모의 한일 이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는데 사과와 배상이 없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발을 억누르려 미래를 명분으로 급조한 기금인데 구체적 사업 계획과 기금에 참여할 일본 기업도 정해지지 않은 전형적인 개문발차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외신들은 지난 17일 그간 경색됐던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일본에서 환영받았다고 전하며 한국 정상이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위해 10여 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방일이라며 오랫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의 해빙 조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P는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북한, 중국에 대한 공동정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긴박감을 강조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동북아의 전략적 지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워낙 국민적 관심이 컸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보도를 보시면서 느끼신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언론 보도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분명한 사실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피해자가 오랫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인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한국 정부는 추후 외교 협상을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굴욕 외교로 규정짓고 정권 심판론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한국일보가 지난 21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전선을 독도 문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 등으로 넓히며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한일 관계는 전통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던 만큼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한국일보는 내다봤습니다. 한일 관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전례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갈등이 폭발한 이후 실시된 2020년 총선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가 등장했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최대근 공동대표도 이번 총선은 국내 정치로 위장된 한일전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은 한일전이란 구호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던 2020년 총선 때로부터 3년여 흐른 현재의 여론 지형이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한국일보는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의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총선 직후인 2020년 7월엔 100점 만점에 20점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꾸준히 올라 올 1월 조사에는 36.2점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폭발력을 가지려면 일반 국민들의 반일 정서와 결합돼야 하는데 일본 콘텐츠 선호와 반중 정서 확대 여파 등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만일 반일 정서를 억지로 자극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최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